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처럼 전쟁 개시 행위와 같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민간의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북한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 이와 관련해 부와 첩뿐 아니라 외청기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 성과에 기여한 공직자 포상 등 칭찬 사례를 발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면서 전국적인 한파에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올해 한정으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1인당 매도 금액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올 1분기 매도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 공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다른 일반 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을 재매수한 경우에는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 예정입니다. 환율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개인 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가 적은 환해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률의 경우 95%에서 100%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불산입률이란 법인이 받은 배당금 중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배당금을 원화로 바꿔야지만 이제 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세금 혜택 같은 것을 준다면은 달러를 원화로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그 목적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올해 6월에서 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의 구간별로 소득공제도 제공합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10%를 공제합니다. 벤처기업 투자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내 문화 편의시설의 입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해 첨단 신산업 투자를 유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라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무료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기업이 예수지 경영을 위해 인근 기업 근로자나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종업원 대상 카페와 편의점 등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근로자의 편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는 경우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공사업종의 산단 입주도 가능해집니다. 또 지식정보통신 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리고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늘립니다. 업종 범위를 확대를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 촉진을 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첨단 업종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신증설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첨단 업종 투자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녹지구역과 폐기물 매립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 에너지시설이 허용됩니다. 또 현재는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서만 오피스텔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산단 밖에서도 허용됩니다.
각종 신고 서류는 이메일 등 전자로도 통지 송달되고 비제조업 사업 개시 신고 시 비대면 현장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친 군구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핵심 군사능력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함으로써 목전에 와 있는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자문위는 또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드론 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을 고려해 폐지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등 핵심 자산 조기 전력화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정착분과위원회도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면서 계엄법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습니다. 폐암이 2위를 차지했고 대장암과 유방암, 위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 사이에서는 전립선암이 처음 폐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흡연율의 감소에 따라 폐암의 발생률은 주춤한 반면에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전립선암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10세부터 49세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암도 갑상선암이었습니다. 반면 60세부터 80세 이상까지는 폐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해 발생 부위가 국한된 경우는 51.8%로 나타났습니다. 6대 암 가운데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의 조기 진단율이 순서대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순으로 생존율이 높은 반면 췌장암과 간암, 폐암 순으로 낮았습니다. 또 국민 19명 중 1명은 암에 걸렸거나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암 유병자는 273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애경산업이 사용 금지된 물질이 나온 중국산 2080 치약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 건 지난 5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식약처의 유해성 검사. 국내에 유통된 2080 치약 수입 제품 상당수에서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트리클로산은 변질 방지를 위해 과거에는 치약에 사용됐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 이후 구강용품에 써선 안 되는 성분입니다. 다만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0.3%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출된 수준의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인체 축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지금의 노출 수준으로는 위해 평가가 우려되지 않는다.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이후로는 해외 제조소가 2023년 4월부터 설비 소독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한 안전관리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단계에서도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치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위해 제품을 수입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82.3%로 집계됐습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꼽혔고 이집트와 튀르키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간 활발한 교류가 높은 호감도로 이어진 걸로 문체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선 호감도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진 한류 영향이 컸습니다. 패션이라든지 K-뷰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젊은 층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일본에서도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인들이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한국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 콘텐츠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생활문화, 제품과 브랜드, 경제 수준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문화 콘텐츠 영향이 컸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선 경제적 요인이 호감도 제고에 이바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6개 나라 1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판매 중인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검은콩 두유 제품 5개와 아몬드 오트 제품 6개로 원료에 따라 영양 성분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3대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의 경우 검은콩 두유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았는데 시판 멸균 우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은 오트 음료가 가장 높았고 아몬드 음료는 열량과 3대 영양소 함량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11개 제품 가운데 메일두유 검은콩의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가장 높았고 아몬드와 오트를 혼합한 오트몬드가 열량이 35칼로리로 가장 낮았습니다. 검은콩 두유의 단백질 함량은 우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당 불내증 등 우유 섭취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식물성 음료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류와 나트륨 함량의 경우 11개 제품 모두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12%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슘은 11개 제품 중 9개 제품에 첨가됐으며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3에서 44%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비타민을 일일 기준치의 100% 이상 함유해 비타민제와 중복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의 경우 같은 원료의 제품 간 최대 2.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검은콩 음료의 한 팩당 가격은 최소 558원, 최대 1,050원이었고 아몬드 오트 음료는 최소 663원, 최대 1,717원입니다. 아울러 중금속과 미생물 오염 여부와 보존료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 K패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에서 최대 53.5%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 금액인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받는 정액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패스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는 20곳. 앞으로는 더 다양한 카드사에서 K패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전북은행과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티머니, 토스뱅크 등 7개 카드사를 K패스 주간카드사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의 K패스 카드 발급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과 등록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다음 달 26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정부는 K패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580억 원으로
지원 기반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지역 간 교통 인프라를 고려해 지방 이용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환급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한편 K패스 전체 이용자는 지난 1일 모두의 카드 도입 이후 매일 약 10,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해당 특별 전담팀 단장을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직을 수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별 전담팀은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내에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말부터 5개월간 주요 6개 방송사의 인력 운용을 감독한 결과 프리랜서 216명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지상파 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KBS와 SBS와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각각 58명과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감독 착수 전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한 종합 편성 채널 4개사는 노동부의 판단 아래 프리랜서 131명을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해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을 구체화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매학기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받고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지역 내 실습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